번째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은 아마 국민학교는 안 다녔을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녔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만들었어요. 근데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만든 이유가 조선인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황국의 국신민의 민자를 따서 국민학교로, 황국신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황국, 천황의 나라의 신민, 중성스러운 백성. 그러니까 일제가 천황나라의 아주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들기 위한 기관으로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좀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쓰다가 제가 사실 47 그때 국회 초선이 됐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문제를 바꿔야겠다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를 했어요. 교육위원회도 간사예요. 그 교육위원회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간사, 그다음 야당이었어요. 민자당이라고 그는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이어서 할 때인데 거기는 여당이고 우리는 숫자가 좀 적어서 야당인데 제가 야당 간사를 할 때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고 국회에서 법을 바꿀 때는 정부에서 정부 개정안을 제정이나 법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이 또 내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정부 입법이라고도 하고 의원 입법이라고 해요. 의원 입법으로 그걸 냈는데 암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려면 그 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손들은 숫자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야당이고 그 당시에 민주당인데 숫자가 적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교육위원회에 있던 여당, 민자당의 지금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의 그 앞에 정당이죠. 이게 여당이었던 민자당이라고 민주자유당이었는데 인천 출신 이인영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연세도 많고 사람 인품이 젠틀해. 상의를 했어요. 이인영 선배님. 그거 간사들끼리 상의해서 합의를 보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인영 선배님 이거 좀 이게 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일제 식민자한테 청산하자고 하는 건데 공동 발의를 하죠. 둘이서 이인영 선배님이랑 나랑 공동 발의를 해서 위헌입법으로 통과시킵시다. 정부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뜻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않냐. 당 지도부에 물어보겠대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 며칠 있었더니 이인영 의원이 나한테 와서 얼굴 환하게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대. 제가 공동발의 하겠대. 근데 조건이 있대. 뭐냐. 당 지도부에 김윤환 의원이라고 당 대표예요. 그 사람 김윤환 의원이라고 당 대표인데 그분이랑 직접 만나 상의를 했더니 찬성하는데 조건이 있다. 자기도 공동발의에 넣어달래. 좋은 뜻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김윤환, 이인영, 김원웅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게 1995년이에요. 지금부터 25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봄부터 바꿨어요. 그 다음 96년도부터 초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곳곳에 암초도 걸리고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요즘 제 관심 있는 건 그때 그거 하느라고 딴 데 신경을 안 쓴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요 초등학교를 문제 들어갔지만 유치원은 다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유치원을 보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유치원부터 전 국민이 다 보내. 실제로 첫 시작을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 요즘은 유치원이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유치라는 표현이 야 너 한 짓이 왜 이렇게 유치해? 이런 말 쓰잖아요. 어리석다는 뜻이 포함, 못나고 어리석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애들이 처음 들어가는 학교에다가 그 유치하고 못난다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일제 때 용어야. 일본에서만 유치원이라고 써. 딴 나라는 유치원이라고 쓴 나라가 없어. 그것도 안 바꾼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국회에 저랑 정치를 함께 했던 저보다 후배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위원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야 이거 옛날 국민학교 이름 바꾸면 똑같은 거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자. 그랬더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의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인문학적인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제가 아까 식물 이름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적인 고뇌가 있어야 그게 정리가 돼요. 응? 기능만 가지고 안 돼. 응? 우리 사회 인문학적 고민하고 지식만 가지고는 지성이 없어. 지식과 지성은 틀린 거예요. 지성이 없으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안 돼요. 근데 지성을 갖추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고민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철학도 있고 그 고뇌 중에 역사 인식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치를 제가 후배 정치인들이나 선배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건 별로 안 따져요. 학벌이 어디냐 이거 안 따져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언행이 역사의식이 있냐, 역사의식이 있는 정치인이냐 아니냐, 어? 그런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어? 그게 국민들도 그런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점은 그 역사의식이라는 게 인문학적인 지식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고민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병폐가 자기가 자기로서의 삶을 상실하는 게 있는 거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잖아요. 가난해도 가난하면 괜찮어.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로서의 삶을 상실하지 않는 게 가난한 게 훨씬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 삶을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젊은이들이 아까 제가 역사를 좀 설명하면서 해방 전선을 하면서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걸 거부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그때 분단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독일을 분단시킬 때 연합군이 분단 이유가 있었어요. 분단 이유가 뭔가 하면 독일이 전범국가다. 그러니까 전범국가니까 응징의 차원에서 독일을 동서독으로 분단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시아에서도 전범국가는 일본을 분단해야 되죠. 그래서 일부 나라가 일본을 분단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고 아무 죄가 없는 한반도를 분단한 거예요. 지금 한국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먼저 침략했냐 이걸 따지네. 그건 좀 유치한 장난이야.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5년 전에 한국을 분단했을 때 그 남한 단독정부를 세운다고 할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의 첫 번째 이유가 분단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그건 예측된 거예요. 분단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동족상전이 비극이 일어난다. 그 이유였어요. 응? 오죽하면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정부에서 이승만이가 남한 단독정부를 세우겠다고 보니까 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남한
나만 단독 정부인 대한민국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건 분단을 시킨 나라예요. 분단을 누가 시켰느냐? 어느 나라가 주장했느냐? 그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간과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 전쟁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예요. 응? 저는 그런 면도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통찰력과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강조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보수로 폄하된 친일 반민족 권력들이 그걸 강조 안 해요. 어쨌든 분단이 됐는데 분단이 되니까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포고문을 붙입니다. 벽보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벽보. 응? 시민들 알게끔 벽보를 붙여요. 이렇게. 포고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차스차코프라고 하는 소련 대장이 이름으로 자기 대장 이름으로 포고문을 붙여요. 점령군 대장이야. 소련군. 조선인이여,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당신들의 행복은 당신들에게 달렸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이거예요.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가 그 마지막이에요. 응? 근데 미국이 메가더가 들어왔어. 같은 시점에 같이 포고를 붙였어요. 근데 포고문에 우리는 점령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방군이 아니야. 전 사람들 앞으로 내가 지시한 대로 제대로 들어. 만약에 안 들으면 엄벌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공용어는 영어다. 그게 포고문이에요. 이건 점령군 포고문이야. 저쪽은 해방군 포고문. 메가더가 그런 의도로 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메가더가 한국에 있질 않아요. 사령부가 동경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자기 부하 하지를 임명해놨어요. 그리고 있는 남한을 통치하는데 우리 군디 여러 가지 친일 청산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 어? 친일 청산하자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미 군정의 입장이 친일 청산 반대예요. 그럼 유럽에서 나치 청산 반대와 같은 비슷한 얘기야. 유럽에서 그 말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메가더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정계 원로들을 자문을 받아요. 자문 받은 내용을 미 국무성이나 미 국무성에 보고를 해요.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통일정책,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보고서가 그게 핵심 내용이 남한은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들을 고용해야 그놈들이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친일청하면 안 되죠. 일본에도 그렇게 조언을 해요. 우리가 양상한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란하게 조선 사람들을 잘 다룹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일본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걸 일본 사람 못하는 걸 합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을 위해서 충성 안 하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 일본이 패망하니까 국내에 자발적으로 각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구성된 건국중지위원회 몽양여운형제를 중심으로 만든 국구위원회를 해산시켜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조건을 붙여. 임시정부 해체하고 들어와라. 해체하고 들어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 그래서 몇 개월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미 군정에서 하지가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하던 사람들, 간도 특설대니 독립 토벌하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응? 다 서울로 끌어들여요. 근데 일을 심부름시키고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
우리가 강아지 훈련시키라 그러면 강아지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강아지 말 잘 듣게 하면. 그거 똑같은 거야. 강아지처럼 부려먹어야 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는 훈련을 해요. 그게 영어 군사학교예요. 영어 군사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국군을 만들어요. 대한민국 초대 육군 참모총장의 독립군 출신이 아니라 독립군 토벌 하던 사람이 돼요. 제2대 육군 참모총장에도 그런 사람이 돼요. 제3대 육군 참모총장도 독립군 토벌하는 사람이야. 제4대 육군 참모총장도 독립군 토벌하는 사람이야. 제5대 육군 참모총장도 독립군 토벌하는 사람이야.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사람이 다 늙어져가지고 사람이 이제 없을 때까지 독립군 토벌 때 중심으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은 상당수가 그들이 국방부장관인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도 지내. 국회의원도 지내. 국회의장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안에.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으면 국영기업체 사장도 한전 이런 데. 그거 끝나고 나면 해외 대사군에 독립군 토벌해서 그 동족을 잔악하게 한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친일파를 위한 나라, 친일파의 나라가 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방어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방어하는 방법이 저는 빨갱이야. 응? 친북 좌파야. 응? 이렇게 뭐라 하는 거야. 해방 전에도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족 시인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28살이 나이에 옥살을 한 윤동주. 윤동주가 지금 빨갱이를 잡는 국가보안법 이 일제 때는 똑같은 법인데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었어요. 치안유지법에 뭘로 잡아가지고 옥살을 한 겁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 7년 감옥소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여순감옥에서 그 신치호 선생님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으로 감옥소에 있었어요. 백범식 선생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족주의 우파예요. 근데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안두희를 시켜가지고 백범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그 안두희가 잡혀가서 경찰에 보고한 왜 죽였냐 진술서의 첫머리가 타도 공산당 타공을 했습니다. 빨갱이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동주, 단재 신초, 백범 김구 이런 분들을 들은 이야기가 바로 빨갱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민족 문제 얘기를 하면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저를 빨갱이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어깨가 쫙 펴져요. 아, 내가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답게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윤봉길 선생님, 안중근 의사, 백범 김구, 단재 신초, 윤동주 시인이 들었던 그 비난을 똑같이 듣는구나. 자랑스럽구나. 저는 어깨가 펴져.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국민들 많이 깨달아. 저는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부터 빨갱이라고 듣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들이 얘기하는 빨갱이는 진짜 빨갱이가 아니야. 그건 민족주의자예요. 애국자예요. 단재 신초처럼 애국자, 백범 김구 같은 애국자. 친일 반민족 일제가 빨갱이라고 했던 사람이나 친일 반민족 세력이 빨갱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응? 저는 요즘
전 미국 어떤 나라인지 역사상에 있던 어떤 나라인지 자기 나라를 굳이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메가더를 비난 안 해요. 메가더는 미국의 애국자지. 그렇잖아요. 메가더는 미국의 애국자예요. 어? 근데 우리 애국자는 아니야. 우리 국민의 은인은 아니야. 우리 국민이 아니라 친일 반민족 세력의 은인이야. 친일 반민족 수청 단위해야 되는데 그놈을 살려줘가지고 대를 이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메가더는 미국의 애국자니까 우리가 이건 뭐 못하겠어. 미국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은인은 아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의 은인이라는 건 맞다. 동상 세우고 거기 가서 꽃다 붙이고 하는 건 이해가 돼. 일제 때 일장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광화문에 성적이 들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아.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일장기 들던 손으로 성적이 들고 미국 때문에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잡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 했잖아요. 응? 재벌되고. 고맙지.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아. 그 마음을 아니까. 응? 일장기 들던 손과 성적이 들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죠. 저는 국회에서 사실 통일 외교 문제에 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교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주장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한 70여 개 나라가 유럽에도 많고 영국에도 주둔하고 뭐 독일에도 주둔하고 프랑스에도 주둔하고 이태리도 주둔하고 스페인도 주둔하고 많이 주둔해요. 아시아에도 한 10개 나라가 주둔해요. 그럼 주둔한 나라와 미국 사이에 행정협정이라는 문제예요. 주둔군이 또 범죄도 일으키고 뭐가 있으면 또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서로 주를 준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려 행정협정. 그걸 소파라고 해. 소파.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 사이 소파가 있고, 독일과 일본 사이 소파가 있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 소파가 있고, 독일과 영국 사이 소파가 있고, 독일과 한국의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 소파를 보면 미국이 그 나라를 어떻게 예우하느냐, 대접하느냐가 드러나. 독일과 미국의 소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군 기진에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원상 회복의 책임을 미군이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소파에는 같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군이 기진에 환경 오염이 있을 경우에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원상 회복의 책임을 미군이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과 미국의 소파에는 미군과 독일 여성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미군이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미국 애들이 여기서 애를 낳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끝나. 찾을 길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야 소파 우리가 좀 미국과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평등하게 불평등주의니까 하자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저보고 저는 빨갱이래. 응? 그 당시 한나라당 그런데 자꾸 김문희 저는 빨갱이. 좌파래. 그러면 독일은 다 좌파고 일본은 다 좌파게? 응? 그러니까 미국에 조금 더 불편하면 좌파야. 빨갱이야. 응? 반미는 하여튼 대한민국이 없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것보다 미국을 반대하는 게 더 큰 중요한 범죄가 되는 나라예요. 응?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친일 청산 안 하고 친일파들이 다 위에 앉아 있으면은 애국의 대상이 아니에요. 친일 청산을 하면 나라 없어져야지. 친일 청산 안 하면은 그런 나라 왜 존재해요?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을 학살하고 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우리 사회 기득권 전하고 그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면 그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냐고. 대한민국을 애국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애국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자고 제가 친일청산하자. 그러면 걔들 공격하는 게 딱 하나예요. 빨갱이요. 박범을 빨갱이라 몰고 단체 신청을 빨갱이라 몰았던가 똑같은 방법으로 빨갱이라 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입장에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친일 반민족 언론으로부터 정치는 빨갱이라고 몰린다? 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진짜 그 사람 진짜 제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골라내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말 안 듣는 사람은 저는 기회주의자예요.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부터 빨갱이란 말을 안 듣는 정치인은 기회주의자야. 그건 나쁜 놈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쁜 놈이든지 기회주의자. 저는 오늘 제가 금년 2월에 연말이 다 돼가는데 2월 금년 1월 2일 날 국민묘지를 참배했었어요. 광복회 회원들이랑 같이. 그래서 우리 국민묘지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들려서 참배를 했어. 그리고 한 군데를 더 갔어요. 어디를 가는가 하면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국민묘지, 서울 국민묘지에 있는 데서도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햇빛이 하루에 제일 많이 비쳐.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녹아. 시야도 쫙 넓어요. 거기서 보면 독립운동가들 묘역은 저 발밑에 낭떠러지 밑에 있어. 그렇게 명당이 있는 데가 있어. 거기 올라가서 한 복판에 어떤 장군이 있어. 장관도 지냈어. 장군인데 장관을 지냈어. 그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어.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이런 말을 했어.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야수꾼의 신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묻혀 있어. 바로 그 옆에는 또 한 분이 묻혀 있는데, 천황폐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선인을 징병을 해주셔서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 가슴에는 대화혼이 벅차 끓어오릅니다. 대화혼이 뭔지 알잖아요. 일본어잖아요.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이 그 옆에 붙여 있어요. 제일 명당에. 어? 그 사람도 장관을 지냈어요. 어? 육군 참모총장.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묻혀 있는데 국민묘지에서 흥국선장 흥년을 할 때, 묵념을 할 때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걸 알면은 국민들이 가슴이 어떻겠냐고, 애국심이 올라오겠냐고요. 어? 근데 그걸 정리하자. 저는 빨갱이에요. 그 묘를 정리하자. 친일반민족 인사들 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정리하자. 응?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빨갱이래. 친북 좌파래. 어? 친북 좌파야. 기대 김정은이랑 상의한 것도 아닌데. 어? 친북 좌파래. 아무 근거도 없이. 응? 그게 왜 친북이에요? 그게 친북이라고 하면 그 친북해야지. 그게 친북이라면 친북해야지. 난 그게 친북인지 몰라 지금. 아니 우리 안에 국민묘지 안에 친일 반민족 세력 독립군을 학살한 사람을 묘역이 있는 걸 정리하자는 걸 친북이라고 하는, 나는 그 친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들이 저를 친북이래. 근데 친북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걔들 때문에 좋은 것 같아. 걔들이 자꾸 친북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써주면 안 돼. 응? 그동안 70여 년간 써온 거예요. 응?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반기문 위원 사무총장 할 때 그게 통일을 통상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세계 지도를 반드시 찍어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일본 정치인도 만나잖아요. 그 일본 정치인 만나면 야 니들 가까이 있는데 잘 지내고 싶다. 조건이 있지.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안 쓰게 했냐. 근데 독일이 과거 청산을 철저히 하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하는 사고하고 잘못했다고 수상이 바뀌겠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진정성이 인정돼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가까워서 이유를 유럽연합이 두 나라가 주도해서 끌고 간다. 그럼 일본도 과거처럼 독일처럼 진식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저보고 한 얘기가 야 니들 서울에 갔더니 국립묘지 갔더니 응? 일제 천황폐하한테 충성하겠다고 독립군 토벌하던 사람들이 응? 거기에 그렇게 하던 하급 일제의 하급 무사가 붙여있더라. 하급 무사가 장군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붙여있더라. 거기는 왜 참배하냐? 우리 보고 오는데 야스쿠니 시사 참배하지 말라고? 야스쿠니 시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졸개들이 거기 붙여있는데 거기는 왜 참배를 해?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사설을 쓰면서 천황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충성하는 글자도 모자라서 거기다 극자 붙여서 극충 극성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대문짝은 활자를 썼던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애독하는 신문이라며. 어? 니들 우리 보고 과거 청산하라고? 우리 보고 야스쿠니 시대 참배하지 말라고? 니들이나 똑바로 해. 니들이나.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한일 관계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친일 청산 안 하면 일본 보고 친일 청산 해달라고 하는 도덕적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응? 저는 외교는 국내의 정치에 지형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요. 외교. 응? 우리 국내에 반민족 세력이 아직도 살고 아직도 극악한 부분을 차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참 대단한 게 IMF가 몇 년 전에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일본의 경제 속도가 침체되니까 2023년 전 다 가질 것 같아요. 2023년에는 한국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를 당한 나라가 그런 경우는 거의 듭니다. 응? 그리고 남한의 경제가 실제로는 총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일본을 쪼가들고 우리 경제가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벌써 10몇 년 전부터 주목을 했어요. 한국의 문화 전통 DNA, 꼭 뭐 피에 대한 DNA가 한국의 문화 전통 DNA가 이 IT 산업과 IT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나라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 단일 국가가 되면 그 단일 국가라는 건 남북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연방제 정도의 통일. 서로 기존의 체제, 정치 체제, 살치를 유지를 하고 내정 간섭 서로 안 하고 대신 평화롭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면은 그러면서 경제 협력하고 문화 공동체 협력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한국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프랑스를 따라가고 몇 년 아니라고 그랬어요. 독일을 따라가고 이어서 일본을 따라잡아서 1인당 GDP가 8만 불 가깝게 되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IMF가 요즘 한 얘기가 아니라 10몇 년 전에. 그러면 IMF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그리고 그 당시에 2013년에 미국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 1기가 끝나고 2기 될 때 국무장관을 그만두자마자 골드만삭스에서 힐러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 강연을 시켰어. 근데 비공개 강연이야. 강연료가 그 당시에 환산해서 우리 돈으로 7억 5,800만 원이야. 거금을 주고. 응? 그러니까 진실을 표방하는 거지. 진실을, 속얘기를, 외교적인 사례 하지 마. 그러니까 거기서 한반도 문제, 공식적인 이야기가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금방 든 오바마 정부에서 몇 개월, 2, 3개월 후인 힐러리가 아니라 우리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통일이 되면 한국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동해안이에요. 우리가 반도 동쪽 끝머리에 세계 동쪽 극동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예를 들면 부산이나 이 동해안이 이게 지형적으로 태백산맥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지형이 이렇게 융기가 됐어. 그래서 그 바다가 굉장히 깊어요. 동해안은 바다가 깊으면은 항구에 선적할 수 있는 배의 규모가 달라. 조그만 배 5대보다는 큰 배 한 대가 훨씬 더 경제성이 높아요. 근데 전 아시아에서 이렇게 좋은 항구가 없어요. 남쪽에서는 부산에서부터 북쪽에는 낮은 선봉입니다. 낮은 선봉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벼가. 낮은 선봉을 중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만강 하류. 그 낮은 선봉이 두만강 하류가 러시아랑 붙어 있어요. 땅이. 그러니까 중국은 맹지인 거예요. 바다가 안 묻나가. 그 맹지 땅에다가 중국이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훈춘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훈춘. 그리고 20년 전부터 훈춘이라는 도시를 국제도시로 만들었어요. 훈춘에 가면 역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름에 한글로 훈춘역 이렇게 돼 있어. 양쪽에 한문으로 훈춘역, 한글로 훈춘역이 있어. 훈춘시에 중국이 법으로 정했어. 3개 국어를 공용으로 한 조선어, 중국어, 러시아말을 공용으로 국제도시를 만들려고. 그건 맹지인데 낮은 선봉이 붙어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 아시아가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항구가 청도는 이쪽 서해안 있잖아요. 거기는 바다가 얕아. 우리 서해안처럼 큰 배가 정박을 못해. 거기서 큰 배 7, 8개를 깔 거는 여기 낮은 선봉이나 쪽에서는 배 한 척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를 갈 때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가는 거랑 부산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이쪽 남쪽으로 해서 스웨즈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15,500km예요. 근데 그 22,500km예요. 근데 이게 북쪽 있잖아요. 북극해를 거쳐 지나가면은 그게 1년에서 4, 5, 6, 7, 8, 9, 10, 7개월은 지금도 통과돼요. 눈이 지구온난 눈이 녹아서. 근데 글리 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거의 3분의 2 거리인 15,000이야. 네덜란드 해가. 비용도 줄고 기간도 단축돼. 그러니까 동남아 항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 글리 가면 돼.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아메리카를 갈 때 똑같아요. 여기가 또 가깝죠. 태평양 건너가는 게. 동남아나 일본에 이거보다 더 일본에 이런 양한이 없어요. 깊은 바다가 없어요. 이번은 화산섬이라 곳곳에 돌이 쌓여가지고 큰 배가 못 들어가. 이게 항구는 그러니까 바다로도 그렇고 육지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항제철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포항제철이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포항제철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철광석 있고 또 하나는 철광석을 태우는 유연탄이에요. 무연탄으로는 열량이 작아가지고 이거 못 녹여내. 이 기름이 얼마 정도 있어야만 열량이 많아서 그걸 기름을 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거는 철광석도 다 수입해야 돼. 유연탄도 다 수입이야. 우리나라 유연탄들은 그걸 녹여내지를 못해요. 열이 약해서. 그런데 저쪽 연해주 가면 철도 연결되는 게 극하대. 거기 이제 호주인데 배 태워가지고 호주나 카나다에서 그 육지로 기차 왔다 해야 돼. 여기는 기차역 근처에 노천으로 된 유연탄 철광석이 바글바글한데 러시아가 못 팔아먹어서 안 달아놨어. 철도 연결되면 그게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그게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들어와요. 지금 철광석과 그 일본이 망하는 거야.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 응? 전 세계 경쟁력이 제일 강한 제철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철도가 연결되면 망하는 게 일본이야. 쪼그라드는 거예요. 일본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을 이간시키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남북을 이간시키는 데. 응? 미국은 한미일 동맹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한미일 동맹은 매스컴 언어야.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 아니에요. 미일 동맹에 남한을 종속시켜서 전진기지로 삼는 거예요. 일본과 미국은 동맹이야. 거기서 결정하는 그 이익을 충실히 이해하는 게 남한이에요. 그걸 깨야 돼요. 미국을 설득해서 깨야 돼. 미국은 계속 그렇게 나가면 니들이 일본을 얻는 대신에 전 아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니들 국익이 틀려. 옛날에는 전 세계 아시아에서 일본만 깨어났어. 딴 나라가 다 잠자고 있었어. 그 100년 전의 전략, 75년 전의 전략을 지금까지 계속 쓰냐? 이걸 망하는 길이야.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꿔야 돼. 미일 동맹의 체제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건 해결 안 돼.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다. 작년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했잖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장관도 보내고 청와대 뭐 자기 측근도 보내고 해가지고 곳곳에 가서 미국 주화를 설득을 했어요. 야, 일본 좀 말려줘. 응? 그랬더니 미국이 관망했어. 관망. 야,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런데 기간이 다가와서 할 수 없이 지소미아를 중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미국이 그날 실망했다고 공식 성명을 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미국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국무성에 있는 사람이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흔든다. 일본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어? 일본이 경제보복하면서 막 내세운 조건 일본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잖아 지금. 응? 근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국내 보수라고 표방된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그런 언론들이 일본말 들어라. 우리 경제 거들난다. 그렇게 계속 사설로 쓰고 평론으로 썼어요. 조중동이. 어? 야당도 그 짓 하고. 응? 근데 국민들이 불면당으로 국민들이 역량으로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가잖아요. 응? 저는 이 한미일 동맹의 미국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해달라. 반미가 아니라 우방으로 미쳐달라. 친구로. 졸개로 보지 마라 더 이상. 응? 졸개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소파 하는 거 보면 졸개잖아 지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하면서 외교 관료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는가 하면 쿠바랑 미국 사이가 사실 수교를 했대. 응? 그래서 서로 사이가 이제 그다음 올해는 앙스 사이가 완화되길래 제가 야 쿠바랑 수교를 하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해결됐으니까 되니까 우리도 쿠바랑 수교를 하자.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외교 관료들이 안 됐대요. 왜 안 되니까 미국이 반대한대.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주권국가잖아. 어? 뭐 미국이랑 지금 미국 지들끼리 잘 지내려고 지금 협의하면서 하면 되잖아. 아 그래도 우리 우방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우방의 말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미국과 영국이 더 가깝냐? 미국과 한국이 더 가깝냐? 아 영국이 더 가깝죠. 미국과 카나다가 더 가깝냐? 미국과 한국이 가깝냐? 카나다가 더 가깝죠. 우방으로서. 미국과 호주가 가깝냐? 미국과 한국이 가깝냐? 호주가 더 가깝죠. 미국과 일본이 가깝냐? 미국과 한국이 일본이 더 가깝죠. 야, 그다 우방이잖아. 근데 걔들은 왜 큐바랑 다 수교했어.
우방인데 왜 수교했어? 그놈들은 다. 전 세계 수교하는 나라가 다 두 나라잖아. 이스라엘이랑 한국이잖아.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고 생각하냐? 졸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외교의 현실이에요. 한미 동맹은 현실이라고. 아직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 틀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건 우리 국내 친일 반민족 세력이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론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반미라고 그러고 친북 좌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일본, 호주 다 친북 좌파게? 휴가랑 휴교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국제사회 보편적 논리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친북 좌파로 물어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요즘 50대의 젊은이들은 그런 새로운 분위기에 민감해가지고 그 친북 좌파로 하는 거를 보면 상을 찡거리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에요. 우리 사회의 희망이 있는 게 민초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민초들이 깨어나서 지금 촛불혁명도 하고 지금 촛불혁명을 수행하겠다고 표방한 정부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극복해 나갈 거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광복회라는 게 뭐냐? 광복회는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가 어떠냐? 독립군 토벌 하고 일본 앞잡이하고 학살하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그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장관 되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그 사람이 국립묘지 묻히고 이런 나라는 아닐 거다. 그런 나라 아닌 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광복회가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광복회 독립운동 정신은 단순히 독립운동을 했던 가문만이 유산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가슴 속에 있는 애국심이다. 독립운동 정신은 모든 국민들이 구성원들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 몇 사람들이 점유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꼭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그 자기로서의 삶을 우리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젊은이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자기 운명을 찾아서 스스로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을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 출발점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 출발점이다.